네, 안녕하세요. 2021 KF 한라프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 MBC 아나운서 윤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는 프리 런칭이었었는데요. 올해는 KF가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KF 한라프롬이 공식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연사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그 이상의 제주라는 주제로 우리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제주의 미래 가치인데요. 우리 제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그 미래 가치를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는 제주에서 세계로 우리 모두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아보고 제주로 이주에 정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제주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기 전에 오늘 제주 세션의 첫 장을 열어주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의 김영록 CEO를 자리에 모셔서 주제 발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의 김영록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서귀포시 창업도시의 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인사이트가 있어야겠죠. 모든 법칙이 무너졌다. 변종만이 살아납니다. 요즘 최근 코로나19 시대 여러분들 사업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컴퍼니 모델을 지향하는 데가 사실 없었거든요.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세워진 기업을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주회사는 직접 세우는 말 그대로 컴퍼니 네, 방금 이제 영상으로 보셨듯이 저는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를 그 본사 서귀포에 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서귀포에다가 이런 재단을 뒀냐고. 그 이유는 우리 좀 나중에 다시 우리 미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원래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인천, 부산, 제주 등 다양한 창업 생태계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변종의 늑대라든지 더 스타트업 카르텔이라든지 창업 생태계의 어떤 저서를 쓰므로써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전문가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미래 창업 도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엑셀레이팅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의 어떤 파급 효과,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스타트업 대학,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 그 지역 창업 생태계에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인천, 판교, 부산,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업 생태계를 저는 선도하려면 높은 수준의 창업 생태계의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 지역 레벨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어떤 현황 조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다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과거에 뭐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전통 일자리가 있고 지금은 4차 산업의 첨단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사실 내려와서 그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사실 민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꿈이 있었거든요. 원래 다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더 좋은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 땅끝에 있는 서귀포에 내려왔던 이유가 정말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지자체가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제가 직접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정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지금 인구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한 2년 반 정도 지났고요. 근데 실제 굉장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와 함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스타트업 베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대한민국 전국 엑셀러레이터의 분포 현황입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업가들을,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멘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으로 말하면 교수고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훌륭한 학생이 있듯이 우리 제주도는 현재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재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아야 훌륭한 창업가들이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저는 2018년쯤에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공간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과거의 직업이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였다가 한 10년을 하다가 다시 도전을 통해서 서울에서 다시 교육자로 변신한 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서귀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시작했냐면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공간을 벽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드한 코드라든지 MZ 제너레이션들이 원하는 코드로 제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귀포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이런 또 스타트업 생태계라든지 이런 글로벌 현황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다양한 공유 오피스들을 구경시켜드리고 이런 트렌디한 힙한 코드로 만들어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영피플들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중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굉장히 힙한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9년에 개관을 했는데 저한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스타트업 센터를 제주시에 안 만들면 서귀포에 만들면 거의 10팀도 못 모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기업가가 없다. 서귀포에는 사람들이 없다. 인구도 아시겠지만 제주시에는 50만이 넘고 서귀포는 20만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또 고령화된 상황이고요. 관광만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팀을 모을 것이고 어떻게 육성을 하겠냐 이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 10팀을 모았고요. 그때는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년 차에 벌써 매출이 100억이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6대1, 7대1 정도로 넘어갈 정도로 오히려 제주시에서 다시 서귀포로 넘어오는 이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현재 이루어가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과 전통시장과의 기반과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6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이 고학력자들 위주의 산업입니다. 저학력자들은 스타트업?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R&D 센터? 전부 다 석박사들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타트업에서 이 풀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를 만들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 있는 이런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초, 중, 고등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창업을 얘기를 해도 과거의 창업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들 그냥 공무원 되라, 아니면 의사, 변호사,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안 되겠다. 우리가 평생교육과의 시청에 찾아가서 고등학교를 교장 선생님들을 다 모아달라. 그리고 진로 교사들을 다 모아달라. 왜? 제일 지금 급한 게 뭐냐면, 제가 전국 지자체를 다녀보거든요. 인식 확산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시대 자체가 디지털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4차 산업시대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 두 번째는 구조의 충격, 세 번째는 범위. 이 3가지를 좁혀야 되는데, 그 좁히는 게 교육자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또한 이 서귀포 지역이나 우리 제주도 지역에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육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해외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디지털 노마드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4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서 굉장한 걸 봤습니다. 쿠아시아라는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을 봤는데 전 세계의 축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서귀포처럼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스터에 멋진 프로그램들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콘텐츠를 잘 만들면 충분히 성장 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서귀포가 사실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노마드를 총 8회에 걸쳐서 했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무려 400대 1이 넘는 외국인들도요, 지금 매 기수들마다 한 3개국에서 4개국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A nomad, in my opinion, is somebody who is not satisfied just with the life they are given or the way other people think life should be, but are very interested in exploring different places and different cultures while working and just defining their own work hours and 한 다음에 저희 제주를 웨이커에 가서 간단한 웰컴 파티. 저희가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노트북 하나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 스타트업베이만의 콘텐츠와 그 네트워킹을 누리며, 스타트업베이는 디지털 노마드의 파라다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굉장히 힙한 콘텐츠와 또 네트워킹,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가 정말 넉넉치 않은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 유치에도 저희들은 서귀포시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총 73억이라는 국비를 유치했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서귀포를 내려와서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결국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저는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도시로 가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물어봅니다. 아직도 19세기 교실, 20세기 교사, 21세기 학생 이거 동의하시냐? 근데 교장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신답니다. 이걸 보고. 근데 실제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혁신은 우리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은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라는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한 3년 전부터 TF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대학을 만들어서 기존 대학의 교육의 문제점과 그리고 현재 우리 4차 산업의 미래에 대응하는 공교육을 현재 만들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트러프리너십 그리고 테크와 글로벌이 결합된 4개 대륙 9개 국가를 연결하는 이런 말하면 한국형 이제 미네르바 스쿨을 저희들은 현재 운영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제주도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와보니까 야 정말 여기는 잠재력이 충분한데 조금만 더 콘텐츠와 그런 어떤 실력과 이 경쟁력과 이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주면 정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나누고자 저는 꿈을 꿨기 때문에 사실 이 제주도에 내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입학을 하면 6개월 동안은 한국에 머물고 그 외의 기간들은 4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현지에 있는 국가, 기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기관, 그리고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학생들한테 저개발 국가, 선진국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고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리고 자기가 각 국가마다 친구들을 사귀게 만든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스타트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본 것들, 그리고 선진국에서 본 것들을 아이템을 통해서 자기가 이 국가에 가서 이 아이템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저희가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글로벌 교육 혁신인데요. 실제로 스탠포드나 2025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대학 모델의 어떤 4가지 유형이 있고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퀀틱 스쿨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모바일을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바일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싱귤래리티 유니버시티는 나사하고 구글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학이 사실은 학위를 준다고 꼭 대학을 다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의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정말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이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저는 우리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미네르바 스쿨은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르바 스쿨을 통해서 우리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도 미네르바 스쿨은 7개국 7개 도시인데 저희들은 9개국 12개 도시를 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a moment of unprecedented 잠깐 challenge.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moment of new ideas, new problem solving, and new value creation. We believe entrepreneurs can change the world's paradigm. Next Challenge is a fast-growing global startup accelerator focuses on the expansion of startup ecosystem. We nurture future entrepreneurs and help startups grow through co-working spaces, Startup Bay, entrepreneurship education, Next Challenge School, and high-quality accelerating and mentoring programs. That's why we discover, inspire, and connect entrepreneurs with passion and strong will. And we try to provide everything they need to succeed with our sincere heart and soul. We consist of a group of top-class experts who penetrate the startup market and create exponential values, and young talents driven by passion. We are establishing a sustainable startup ecosystem by working with local governments across Korea
including Seoul, Pangyo, Incheon, Busan, Daegu, Gwangju, and Jeju. Also, we have built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global partners from USA, UK, Singapore, Thailand, Vietnam, and Indonesia. Connecting education, urban regener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smart city and local startup ecosystem for the revolution of future startup cities. We are also preparing Next Challenge School, the first startup university in Korea. The mission of NCS is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entrepreneurs. If you have an idea, passion, and grit, now is your time. And we are ready to join you with the journey. Tell me, what is your next challenge? 네,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을 마무리를 지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인구 소멸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극복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극복 방안이 결국 일자리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있어야 우리 청년들이 또 제주도에 내려오는 거고요. 정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교육이 각각 정부 정책도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4차 산업시대 되고 하이브리드 시대가 되면서 이게 다 융합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도 결국 테크 스타트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창업 스타트업을 잘 육성을 해야 이런 전통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하이브리드 통해서 우리 미래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업,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 교육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일자리와 경제, 도시, 저출산, 고령화가 천천히 단절되어 생명력에 이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보면 7.0의 단계를 우리는 함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도 우리 타이틀도 게임 체인저입니다. 사실 게임 체인저가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민간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3년이 채 안 돼서 사실 우리 서귀포 시장님과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서울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내려와서 노력과 땀과 노력으로 이거를 일궈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솔루션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헤쳐나갔었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과 정부 부처에서도 우리 스타트업 베이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서귀포시 올레시장 앞에 있는 스타트업 베이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우리 제주에 살면서 이 창업 환경이라든가 네. 또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 최고의 효도는 육지에 있는 대학 가서 거기서 취직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제주를 위해서 또 많이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같이. 네. 오늘 이 제주 세션에서 함께 해주실 또 세 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자리에 앉으실까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준비를 해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영록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이제 차례차례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연사님들의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주실 연사분은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으로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실까요? 소리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죠? 아, 이거 주무시라고 틀어드린 건 아닙니다. 이 소리는. 예. 자, 김영우 대표님, 혹시
지금 이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ASMR이잖아요. 네. 어느 바다의 소리인지 짐작이 되세요? 서귀포 바다요. 서귀포 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서귀포 서귀포에 살고 계셔서. 예. 근데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제주의 바다에도 바다의 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소리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서귀포의 바다 소리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다 소리가 어디 바다 소리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첫 번째 대담, 이 소리를 준비하신 분 누구시죠?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연사분은 슬리핑 라이언의 이용원 대표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용원 대표께서는 제주에 오기 전에는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또 제주도로 이주해서 사단법인 제주 올레팀에서 탐사팀에서 1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슬리핑 라이언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일단 너무 궁금해서 이 소리가 제주 바다와 관련된 ASMR인데 김영욱 대표님은 서귀포 바다 소리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 소리입니까? 서귀포 바다는 아니고요. 예. 지금 들으신 소리는 제주도 외도 쪽에 있는 알작지 바다 알작지. 소리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작은 사진들도 영상으로도 있었군요. 힌트가 있는데 저기 있는 그 몽돌들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알작지에만 있고요. 과거에는 저 몽돌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워낙 커서 예. 주민들이 잠을 잘 못 이뤘다 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맞아요. 바닷소리라고 해서 모래사장에 들어오는 바닷소리가 있을 것이고 몽돌에 들어오는 소리가 또 다를 것이고 저 듣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졌습니다. 이용원 대표님도 다른 지역에서 제주에 오신 거죠?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예. 이제 제주도로 내려온 지 6년 차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되게 포기하고? 좋아했던 직장입니다. 근데 포기하고 제주로 오신 특별하게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다니던 곳에서 이제 제가 전공이 지리교육이랑 환경교육이라서 예.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이제 매년마다 교사들을 위한 환경교육용 지도서를 집필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필진으로 참가를 하는데 예.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희가 생태 감수성이라고 이제 그 글귀를 적는데 막상 그것을 적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과연 내 안에 생태 감수성이 있나? 대구라는 대도시에 자라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콘크리트 환경에 갇혀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는 제 자신에게서 그러한 생태 감수성이 없는데 예.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텍스트나 이미지로 전달했을 때 전혀 그 감수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뒤부터는 저도 이제 자연에 많이 있으면서 더 오래 자연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그 눈을 뜨고 보는 자연들은 계속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저거 이름은 뭐지? 근데 막상 눈을 감고 나니까 자연에서 들리는 그 소리 자체로 자연을 느끼려고 제가 노력하는 것을 예. 한번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녹음기를 들고 서울에서 이제 녹음을 다녔고요. 예. 그러다가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해주고 싶다. 과연 그럼 내가 이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나라의 최적지는 어디일까 네. 고민했을 때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국내 관광객이나 이제 외지인들한테도 되게 생명의 섬으로 가치를 받고 있는 제주도가 제가 녹음하기에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제주가 최적의 장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막상 내려와 보시니까 그때 생각하셨던 그 가치와 장점이 혹시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그 자연에 대한 감수성도 생각만큼 많이 늘리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예, 제주도로 내려와서 운이 좋게 그 사단법인 제주올레 탐사팀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매일 두 발로 걸어 다녔거든요. 예. 자연을 접하면서 본 저가 봤던 이제 제주도는 생명의 섬으로 가치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섬이라든가 오름, 곶자왈, 동굴, 해안 이러한 다양한 지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소리들도 저에게 있어서 되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예. 근데 막상 내려와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물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거요? 낮에는 녹음하기가 되게 힘든 환경이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km 반경에 있는 항공기만 있어도 녹음이 쉽지 않은데 예. 제주도에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섬이라서 5분마다 이착륙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 낮에는 이제 그물망처럼 펼쳐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관광객이나 이제 도민이 농사 지을 때 만들어내는 소음들, 그래서 그러한 소음들을 벗어나서 녹음하기 위해서 새벽이나 그리고 밤중에 제주의 온연한 소리들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소리를 녹음한다고 하면 제주 소리가 뭐가 있어라고 했다가 제가 녹음한 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살고 있으면서 막상 놓치고 있던 소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알작지 녹음하신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것도 새벽 4시에 찾아가서 새벽 4시에요? 네, 녹음한 비행기 안 소리입니다. 뜨는 시간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녹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소리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창업하신 슬리핑 라이언 여기서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슬리핑 라이언은 무슨 뜻이에요? 슬리핑 라이언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하도 잠을 안 자고 일을 많이 해서 예. 제주도에 와서 기업을 만드는데 적어도 잠은 잘 자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슬리핑 라이언이라고 했는데 예. 잠자는 사자의 그 코털을 건들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착안을 했지만 해외로는 슬리핑 라이언이 예. 잠재력이 엄청난 기업이라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슬리핑 라이언에 있으면서 이제 사운드스케이프를 기반으로, 사운드스케이프가 저희가 이제 방금 녹음한 소리 풍경을 말하는 건데 저희의 핵심 코어가 제주도의 사운드스케이프거든요. 예.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탐색하다 보니까 국내나 해외에도 아직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로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 사례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축해 나가면서 예.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의 일환이 저희가 이제 베베 슬립이라고 해서 구글이나 애플 앱으로 저희가 이제 177개국에 출시를 했는데 예. 자연의 소리, 특히나 이제 제주도의 자연의 소리를 이용해서 아기의 숙면을 예. 도와주는 앱 서비스고요. 애를 재워주는 앱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예. 1년 동안 제가 한번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많이 쌓였는데 예. 4.9 평점을 받을 정도로 오. 되게 신망받고 있고 지난해 4월에는 올해 4월입니다. 구글 피처대에 선정되어서 전 세계로 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집에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애들이 안 자요. 안 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좀 괴롭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아이를 재워준다. 제가 한번 그 앱을 찾아봤거든요.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국민 육아 수면 앱이다. 그리고 네. 4개월 된 아기가 이 소리를 듣고 15분 안에 잠이 든다. 새 쌍둥이가 코를 골면서 자유하면서 한결같이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개발을 해서 지금 앱으로 출시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잠들지 않을 때. 근데 이것도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자연의 소리를 그럼 직접 나가서 또 채집을 해와서 그것을 앱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네네. 또 필요한 것이고. 이거 어렵지는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소에서 예. 불확실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제주도는 이제 날씨가 너무나도 다변화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러 갔다가 바람 소리가 너무 크면 돌아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한때는 엉또 폭포에 가서 사람들은 폭포 소리를 들으러 가는데 저는 이제 폭포가 없을 때 예. 거기 정상에 살고 있는 황조롱이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 새벽에 찾아갔는데 막상 황조롱이 소리는 안 나오고 비닐하우스에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퇴근하신 그 농부님 덕분에 다시 발길을 예. 돌리는 상황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을 계속 가까이서 다가가면서 돌아오고 하더라도 한 번이 예. 온전히 녹음했을 때 그 짜릿한 그 보상을 다 받고 예.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트로트일 텐데. 네, 그런 소리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한다. 뭐 이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소리를 채집하고 다니시면서 제주에 와서 발견한 제주만의 특별한 소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녹음을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예. 들려주시죠. 네네. 지금 듣는 이 소리가 그냥 남들이 듣기에는 그냥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장소가 제주도 가장 서쪽에 있는 수월봉의 해안 절벽이거든요. 네, 해안 절벽에서 나오는 저 물들은 그냥 지상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지하에 스며 있다가 저 불투수층에 따라서 층층마다 흐르는 지하수거든요. 저 물들이 한라산 정상에서 떨어져서 한라산을 거쳐서 초원지대를 건너고 곶자를 건너서 마지막에 해안까지 닿기 전까지 저는 저 물방울 소리 하나하나가 제주도의 모든 생명의 숨결을 다 담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예. 저희가 제주도에서 저런 소리를 느끼면서 가장 특별한 소리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저 이유고, 실제로 육지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면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흐르기 전까지 오염되고 오염되고 오염되어서 바다 직전에는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데, 자연은 그 자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빗물들이 땅을 거치면 거칠수록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주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냥 소리로는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찾아야 될 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대표님 앞으로 더 이제 제주에서 좀 채집하고 싶은 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자연의 소리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런 소리들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저런 소리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정말 경각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흐르던 게 사라지면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말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자연의 소리들을 앞으로 더 탐색하고 발굴해서 녹음하는 거가 제 목표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고 했을 때 환경 가운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도 녹음을 하고 싶거든요. 제주만의 사람의 소리라고 하면 해녀의 순비 소리라든가 물질을 할 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송악산에 가면 말태우리만 한 50년 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몰태우리. 말태우리. 그분의 이제 말 몰면서 내는 그 노래 소리가 되게 독특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자연의 소리랑. 그래서 그러한 소리들을 앞으로도 녹음하면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계 제주를 알리는데 소리로 알린다는 개념도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사실 2주에 오셔서 제주에서 소리를 채집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제주에서 이건 정말 매력적이다, 이건 가치가 있다, 이거만큼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었나요?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매력적인 가치를 느꼈던 부분이 기후 변화 쪽에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기후 변화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 온 지 이제 6년 전인데 6년 전에는 중산간에 올라가서 녹음을 하면 매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승학 오름에 올라가서 다시 녹음을 하는데 낮에 매미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장소가 바로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있으면서 뭐 팔색조라든가 물광처럼 원래는 철새였다가 텃새화되는 새들의 소리도 이제 자주 들리게 되고 이러한 소리들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라는 그 하나의 매력적인 가치가 제주도에서 실험할 수 있고 제가 또 소리로서 이 기록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근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한 가치를 제주도에 와서 발견하게 된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야, 앞으로 이제 어디 중산간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용원 대표님이 그 유지태 씨처럼 이렇게 마이크 쭉 내밀고서 소리 채집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생각할 것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못하면 이용원 대표님이랑만 지금 한 2시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다른 분의 이야기도 제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할 연사 주인공은 지금 보여드릴 이 사진 속의 주인공입니다. 해녀분들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 안에 이 사진의 주인공이 계신 거잖아요. 자, 어떤 분들인지 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김영준님 그리고 김은주님이시죠? 네. 그럼 저 돌아서 있는 사진에 돌아서 있는 분이 김영준님. 뒷모습의 사진이 접니다. 네. 오. 듬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주에서 지금 해남과 해녀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준, 김은주 부부십니다. 우리 김영준님께서는 제가 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서울에서 시각 디자이너와 웹 디자인 디렉터로 활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현재는 제주문화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시고 신레리 어촌 계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자, 그리고 부인 김은주 씨는요, 역시 서울에서 비즈공예, 퀼트공예 작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 제주문화연구원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명랑해녀 원데이 클래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책도 쓰신 적 있지 않나요? 네, 명랑해녀? 네, 썼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나네요. 근데 두 분이 제가 말씀해드렸던 이력도 좀 특이하시고 제주로 내려오시게 되셨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내려오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어느 분이 가자고 하셨습니까, 제주도에? 김은주 씨께서요? 네. 남편분한테? 네.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래는 제주도 드나들 때 다이빙하러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다이빙으로 제주를 매주 오다시피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라도 먼저 가겠다고 해서 혼자 여행을 왔어요. 여행 왔는데 그 여행 왔을 때 이제 동네 개한테 제가 물린 거예요. 제주도에서 동네 개한테 물리셨어요? 근데 마침 그게 부녀 회장님 개였는데 이제 여행객이 다쳤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분 생각에 치료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하신 게 한 달 살이를 제가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김은주님이야 그런 계기가 있으셨다고 하지만은 남편분께 제주도에 가자고 했을 때 남편분이 쉽사리 동의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개한테 물렸다고 했을 때 믿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증샷을 보내라 그랬는데 정말 허벅지에 이빨이 8개, 그러니까 2번을 물려가지고 자국이 8자국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는 그 제주에서 한 달 살았던 그것이 저희가 이제 서울 토박인데 둘 다 평생 도시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주에서 한 달 살은 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제주도에서 좀 더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내려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내려오시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1년살이를 먼저 하면서 주말 부부로 1년 지내면서 이제 집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주가 저를 강제로 선택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집사람이 먼저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도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셔라. 그래서 내려왔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말 하셨어요. 제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제주의 선택을 당했다라는 지금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사실 이렇게 같이 부부가 내려온 경우들 보면요, 대부분은 남편분들이 일을 저지르세요. 가서 먼저 땅을 사놓고 나 이제 직장 그만뒀어라고 얘기하고 같이 내려가자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정반대의 경우라서 저희 좀 굉장히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이 내려와서 하시는 일이 해남 해녀 일이시잖아요. 아니 뭐 다이빙은 뭐 해보셨다고 하지만은 직업적인 일을 선택을 하게 되신 건데 어떻게 해남 해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우리 김은주 씨께 여쭤볼까요?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1년살이 할 때 예.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적하던 차에 막 조사를 해보니까 해녀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도 사귈 겸 해녀 학교를 다녔죠. 제주시에 있는 해녀 학교 1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서귀포에도 해녀 학교가 있다고 해서 서귀포 또 해녀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인턴 제도가 있어서 해녀 인턴을 또 지원을 했죠. 그 지원한 게 계기가 돼서 정식 해녀까지 됐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나가셨다가 네, 친구 사귀러 해녀 학교 갔었어요. 사실 불턱이 그런 데긴 해요. 같이들 모여서. 아니 그러면은 김영준님께서는 어떻게 해남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 집사람이 해녀를 하게 된 거는 그런 말을 처음에 했어요. 제주도에 이왕 이주해서 내려왔으니 가장 해녀답게, 그러니까 가장 제주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삶 자체를.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인턴 해녀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저는 제주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평생을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디자이너로 산다는 거는 뭐 제주스럽다고 뭐 그거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제주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눈에 띈 것이 제주 돌담이었어요. 돌담이요? 네네. 그래서 돌담 쌓는 일을 제가 이제 배우러 다녀서 제주 돌담을 쌓게 된 거죠. 그래서 제주도 곳곳에 제가 쌓은 돌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1년 정도 돌담을 쌓으면서 다니다가 이제 제주도에 해녀 물질을 하는 부인을 두다 보니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해녀 물질 끝나면 물마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마중을 다니게 된 거죠. 그 물마중을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해녀 삼촌들하고도 친해지게 되고 또 해녀 삼촌들께서도 남자가 나와서 주기적으로 도와주니까 좀 도움도 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어느 날 해녀 삼촌이 저하고 집사람을 불러서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네가 늙어지면 이 애기 해녀 하나가 벗이 없어질 것 같으니 너도 물질을 배워서 두각씨가 같이 물질을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냉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일종의 저는 좀 스카웃을 받은 셈입니다. 제주에서 계속 선택을 당하시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은 두 분이 그 정착을 하시면서 물질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고 해녀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디자인도 두 분이 같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 만드시고 계신 콘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이제 해녀 물질이라는 게 그 해녀의 단순한 그 어업 활동, 어로 활동만 보자면 그냥 1차 산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지만 이 해녀 물질은 바닷속에서 온전하게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숨을 참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해녀 물질이 그냥 1차 산업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적인 명상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끼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 탈의장이나 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바다에 들기 전엔 다툼을 풀고 들어가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툼을 풀고 바다를 들어가서 물질을 끝내고 나오면 그 감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정말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수련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그 직업에서 그냥 그 직업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해녀가 아니면 못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좀 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혹시 저희가 살짝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영상을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직접 촬영하신 거죠? 제가 촬영하고 저희 집사람이 모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고요함 속에서 혼자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우리가 일상에서 듣지 못하는 그 물속에서의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들이 정말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사실 제주에 살면서 해녀에 대해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이야기는 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해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그 안에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좀 전달할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제주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해녀의 가치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또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닷속이 굉장히 매력적이신가 봐요. 그렇죠. 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고. 네. 그리고 들어갔을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또 달라요. 아니 근데 이런 영상 촬영하시고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주변에 있는 해녀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고프로 갖고 들어가면은 낯서니까 싫어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해녀일 7년 차에 그게 기록이 되면서 삼촌들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제분들도 어머님이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되는 과정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삼촌들도 이게 되게 좋은 기록이구나를 이제는 인지해 주시고 저희가 촬영하는 것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세요. 우리 제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들어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부터 옆에 이용원 대표님이 계속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콜라보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 보니까. 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순비 소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가장 난간이 아는 해녀분이 없다였거든요. 이번에 해남 분을 제가 두 분 다 동시에 알게 돼서 조금 이따가 명함을 교환하고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KF 한라 포럼에서 콘텐츠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도 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속에서 새로운 또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알려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오래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마지막 대담자는 제주 맥주의 권진주 CMO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MO라고 하면 마케팅 총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맥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권진주 CMO께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에서 브랜드를 런칭하는 브랜드 전략가로 활동을 하셨다가 2015년에 제주 맥주 창립 즈음에 이제 제주에 합류를 하시면서 지금 마케팅도 하시고 경영 전반도 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주 맥주에 입사하시게 된 계기도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맥주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한다라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저희 대표님을 만나려고 제가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곳에 제주 맥주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미국 회사에 제가 컨택을 해서 제 레주메도 보내고 당신들이 하는 사업에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어플라이를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어필을 해서 저희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네. 그 사업을 사실 준비하는 데에 제조업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대표님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뭐 기다리면서 1년 반 동안 제가 쫓아다니다가 2015년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는 브랜드 전략가라고 해서 모셔온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제주 맥주라는 분야에서 그 미래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본인 어필을 하시면서 합류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큰 근간에는 오늘 오신 분들처럼 제가 제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걸로 정말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제주를 좋아했던 스토리는
그 뭐 한 15년 전 뭐 이런 때쯤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갑갑해질 때마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제주도 올레길을 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 제주 올레길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소원 팔찌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언젠간 내가 제주도 내려와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원 팔찌를 만들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질 때쯤 이 소원 팔찌가 저절로 끊긴다고 하던데 한 3년 동안 제가 차고 있었는데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3년 지나고 나서 샤워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인가 보다 하고 가위로 잘랐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한 2년 뒤에 이렇게 제주 맥주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왠지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제주가 너무 좋아서 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실 여기 제주도가 창업 환경이나 일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제주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제주 안에서 그 가치를 찾아내서 지금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미래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라는 도시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맥주가 더해져서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맥주가 맛만 좋아서 팔리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사실 제주를 떠올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정서적 가치를 담는 데 더 주력했어요. 그 기능적인 것보다 그 느낌, 제주가 추구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제주가 아니라 지금의 제주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주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쉽게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맥주들과 굉장히 차별화된 컬러감이나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제주 맥주는 저희 제품을 알리거나 할 때 기능적인 속성이나 또는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언급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해요. 왜냐하면 제주가 이제까지도 관광 자원으로서 또는 천연 자연 환경으로서 많은 소재로서 쓰여왔는데 앞으로의 제주는 그 다음의 버전의 이야기들, 콘텐츠로서의 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도적으로 제주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여유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어떠한 문화 콘텐츠 그러한 힘들을 느낄 수 있게끔 뭐 제주의 색을 딴 컬러지만 바다색 그대로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지금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의 색감 같은 독특한 것들을 덧붙여서 시리즈물을 만든다던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모티브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저희 파트너 양조장에서 좀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1980년도에 갱단들의 도시, 뭐 마약의 도시 이런 곳으로 여겨져 있을 때 맥주 양조장을 거기에 지어서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뉴욕보다 훨씬 더 아티스트들의 도시로 유명해지는데 같이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창업자가 뉴욕에서 가장 유명했던 I Love 뉴욕을 그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섭외하면서 그들끼리 나눈 얘기가 우리가 지금의 브루클린이 아니라 앞으로의 브루클린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형태의 그래픽 디자인을 한 엠블럼을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주를 이해할 때 현재의 제주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주는 지금과 같은 창업의 생태계 같은 것들이 조성되고 그리고 자연 환경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어떠한 부가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다양성이 폭발되는 도시인가에 대한 그 가능성이나 잠재력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기업인이세요. 근데 단순하게 본인들 기업의 가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같이 상생하면서 지역의 가치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제주 맥주를 저도 이제 합류하기 전에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로서 유명한 곳들도 많이 다녔거든요.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도시도 가보고 브루클린이라는 도시도 가보고 했는데요. 그곳을 가면서 느꼈었던 거는 결국 그 지역 안에서의 지역 특산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그 기업이 전 세계로 유통되고 하면서 그 도시의 이미지들이 다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 맥주를 제조업으로서 어쨌든 양조장을 세우면서 여기에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제주라는 곳이 그 다음의 단계에서 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릴 수 있게끔 저희 제품과 브랜드를 그런 측면으로서 유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주 맥주에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한 달 살기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한 달 살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누리고 계신데 여기에서 저희가 발견한 거는 한 달 살기라는 게 여행의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마치 제주의 자연 환경이 그저 주어지는 1차원적인 기능으로서의 산물처럼 한 달 살기가 여행의 그 하나의 어떤 소재로서만 쓰이고 있는데 제주의 한 달 살기라는 게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브랜드화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주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살기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제주 한 달 살기라는 걸 할 때 사실 사진 한 장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구나 봤을 때 그 한 달 살기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사진을 이전 버전으로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사진 한 장만 봤을 때도 저 하늘과 저 집이 제주도라는 느낌이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러한 별빛이 그 쏟아지는 곳은 사실 제주밖에 국내에서 없고 저렇게 예쁜 집과 함께 이 공간을 다 누릴 수 있는 곳들은 제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어떤 모티브를 강하게 세워서 제주 한 달 살기라는 거를 좀 브랜드화하자라는 측면으로 기획을 했고 한 60만 명 정도에 되는 분들이 저 프로젝트에 이제 반응들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큰 인기를 끌어서 기존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제주라는 것들을 입혀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콘텐츠를 강화시키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더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하늘 안에 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시잖아요. 자,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맥주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제주라는 도시를 갖고 내가 마케팅을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그 호주 관광청에서 진행했었던 가장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라고 해서 딱 한 분을 선정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한 분이 그냥 호주에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호주의 모습을 담아주세요 라고 해서 단 한 분을 채용하는 거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오신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제주에는 굉장한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 안에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콘텐츠를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콘텐츠와 사람 자원을 폭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나 캠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호주 관광청에서 했던 방식으로 제주의 모습을 담는 사람 그리고 제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그 프로모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제가 방송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송 소재 같기도 하고
참고로 또 이용원 대표님께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 볼까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5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제주의 가치, 그리고 미래에는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포럼을 하면 좋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고요. 사전에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5분이 오늘 참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사전에 보내주신 게 있는데 권진주 CMO님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주 맥주가 맛있대요. 맛있는데 그 맛에서 제주의 물이나 우리 제주의 깨끗한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맞고요. 일단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 같아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주를 담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은 원료로 얼만큼 정성 들여서 좋은 제품, 그냥 맛있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으로서의 맥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뭐 작게는 제주에 뭐 유기농 감귤 껍질을 쓴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제 맥주 자체도 워낙 이제 하이브리드 산업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맥주 스타일마다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의 의도가 제주 물이 맥주 맛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의 시대에서 사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얘기 드리는 제주라는 것의 그 가치를 담기 위해서 만들 때부터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힌트는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재료 자체도 제주의 가치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담아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제주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다른 분들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주제가 이번에 게임 체인저는 알고 계시죠? 게임 체인저. 제주 이주를 해와서 제주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 한 5년 또는 10년 정도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제주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되는 그 게임 체인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슬리핑 라이언의 이용원 대표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기후 변화를 키워드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살아온 6년 동안에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소리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후 변화를 제주도가 행정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임 체인저가 바로 기록을 하고 현재를 기록하고 과거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지형별로 잘 아카이빙해서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행정의 정책을 판단할 때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만들어져 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잘 남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 얘기하면 위기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용원 대표님께서는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네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이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영준, 김은주 해남 해녀 부부께서는 앞으로 제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김영준님께서? 저희가 제주도 내려와서 가장 생각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제주에 대한 역사나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듣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역사나 모든 것들이 제주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주가 갖고 있는 이야기,
그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구나. 거기에 일부분이 해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의 하루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화라든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지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주변에서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제주도에 이렇게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스토리의 힘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컨텐츠의 기본이 될 것이고 모든 제주도의 기본적인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 바다와 해녀와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록을 열심히 지금 사실 오늘 저희가 아직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로 한번 보고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권진주 CMO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를 바꿀 게임 체인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키워드로만 보면 뉴 로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리적인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이 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강화되고 그 로컬의 가치들이 더 재발견되는 것들이 흐름들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 자체는 로컬의 특징이 굉장히 강하고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컬의 힘을 지역이라는 것에 갇힌 게 아니라 이 가치가 얼만큼 글로벌리 확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맞춘 로컬이 아니라 로컬 자체에서의 자생적으로 그 고유의 것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무브먼트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 로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김영준님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화 외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우리 것을 지켜서 가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진주 CMO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제주에서 갖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아주 좋은 가치들을 갖고 나갔을 때 충분히 그것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제주적인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좀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업 아이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김영록 대표님, 지금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임 체인저는 무엇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 이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인구 소멸, 저출산, 고령화 이게 사실 미래 도시로 가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나와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사자성 하나가 떠오르는데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은 살리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 저희 제주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천혜의 자원 그리고 이런 스토리,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저는 미국의 하와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옛 것들을 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날로그 시대와 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이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구원이나 우리 지자체나 공무원분들이랑 다 연수교육 이런 직무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지금 AI다, 빅데이터이다, 우리 제주도도 블록체인, 핀테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의 인구의 몇 프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 감히 접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고 해서 팬시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결국 소상공인들을 밀어내게 되고 저학력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팩토리로 바뀌고 스피드 팩토리로 바뀌면서 저학력자들이나 이런 공장이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에 이런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몇 퍼센트의 인구들은 그분들은 잘 아마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보면 너무 거창한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이런 로컬 비즈니스를 잘 살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이런 교육이 제가 좀 전에 아까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과거에는 분리돼도 관계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개방되고 그 개방, 연결, 공유, 참여라는 이런 융합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융합을 통해서 뭔가 킬러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융합적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미래 방향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포텐셜은 저는 어마무시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바로 아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근데 거기에 로컬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로 연결돼야 되고, 그러려면 또 새로운 어떤 미래의 어떤 디지털 부분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날로그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있는 사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민과 어떤 사유를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5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 충분히 우리는 가능성 있는 가치 있는 콘텐츠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제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활용을 하려면은 나 혼자서만 알아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좀 찍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걸 다 함께 좀 할 수 있는 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힘을 내주시고 좀 앞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KF 한라포럼 제주 미래 세션에서는 제주 미래의 가치에 올인해서 제주에 살고 계신 이 5분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한라포럼에 간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제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주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하신 얘기가 야, 지금 내 앞에 미래도 안 보이는데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죠. 지금은 흔히들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느 정도 미래가 보였던 세대는 아니고요. 다만 불확실한 만큼 더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더 흥미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제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를 발견한다면은 흥미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을 똑같이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리고 흥미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KF 한라포럼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여서 더욱 빛나는 KF 한라포럼 제주 세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5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